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야당이 주도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이 있을지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죠. 최 대행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 훼손이 우려된다라고 거부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얘기 하시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특검법을 통과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이 특검법도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2요구권을 발동할 때 그 이유로 들었던 것들 동일합니다. 일단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 이것이 미진할 경우에 하는 그 예외성과 보충성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특검법도 역시나 최 대행이 말씀하셨듯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이 걱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회에 재의결을 요청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결론은 민주당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특검법들을 통과시켜서 정부로 보내지만은 다시 한번 제2요구를 하는 이 이유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똑같이 찍어내듯이 보내니까 자꾸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또 이렇게 불명확한 수사 범위도 너무 넓고 도대체 어디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도 모를 만한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을 통과시켜 놓고서 이것을 법률로 확정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요구일 뿐더러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대선 전국에서 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정략적 속셈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여러 특검법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야기했던 것이 대상과 범위가 불명하다. 네, 왜 자꾸 비슷하게 내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비슷하게 내는 게 아니라 역대 특검법들을 다 참고해서 내는 겁니다. 특검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요. 특검 본인들도 예전에 민주당이 줬을 때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명태균 특검법에 적용한 거예요. 근데 무슨 대상과 뭐 그런 그 범위가 이상하다, 뭐 위헌적이다. 본인들도 낸 거를 민주당이 거의 복부돼서 명태균 특검법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색한 거죠. 명태균 특검법의 요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이 두 사람이 축이에요. 거기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이 대통령 부부를 뒤에 두고 여러 정치인들과의 뭔가의 정치적 거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오세훈, 홍준표 이분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명태균 특검법이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공개됐잖아요. 공천 개입한 것들을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근데 창원지검에서 수사 수개월째 뭉개다가 대통령 부분 아예 손도 못 대고 서울지검 왔는데 지금 뭡니까? 육성이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검찰 스스로도 이 성역에 대해서 못 넘어서니까 그러면 공정하게 특검을 통해서 빨리 이 부분을 털어내자라는 것인데 왜 이거를 자꾸 국민의힘에서 거부를 하는지. 특히나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 거부권 8번째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8번, 도합 33번의 릴레이 줄거부권을 쓰고 있어요.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는 할 줄 아는 게 국정에서 거부밖에 없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은 솔직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한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너무 많이 발동한다고 얘기하는데 거부권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저희가 줄탄핵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40년 가까이 지난 동안에 이렇게 많이 탄핵을 한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탄핵할 수는 있는데 탄핵 의결할 수는 있는데 그 40년 동안 최근 빼고는 거의 탄핵 시도가 없었다는 것은 쓸 수 있는 권한을 무조건 다 쓴다는 것이 아니라 자제한다, 절제한다 그런 원칙이 작동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의 민주당은 그 절제와 자제의 원칙을 저버리고
무조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나머지 이렇게 줄탄핵을 했고 결과는 탄핵 인용 0건 전혀 인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부권은요 2차적인 수동적인 권한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률안을 억지로 통과시켰을 경우에 그때 거부권, 제2요구권을 발동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무슨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어요. 이건 2차적인 권한의 행사니까 탄핵, 국회에 의한 탄핵 시도와 그리고 행정부에서 거부권, 제2요구권 발동하는 것은 그 높이가 다르다. 동률로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뭐 동률까지는 모르겠으나 횟수면에서는 33번이고요. 민주당의 뭐 탄핵이 29번이나 하는데 철회까지 다 합산이에요. 사실상 소추결이 된 거는 5번, 8번, 4번. 이게 이제 12월 3일 전에 5번이고요. 12월 3일 이후가 12번입니다. 17번의 탄핵이 진행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횟수는 줄 거부권이 훨씬 많다. 그다음에 이제 거부권. 그래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거부권 쓸 수 있습니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죠.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법률과 절차에 따라 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중에 5차례 이상이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에 대한 특검을 거부했어요. 역대 그런 대통령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부권의 남용, 남발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 위법 요소가 가득해서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대행을 향해서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다.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대권 주자로 나서려는 헛된 꿈 꾸리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그 얘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상목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임명한 것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위헌 위법 요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같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야기, 최대행을 향해서 내란 공범임을 자인했다. 그리고 이제 대권 주자의 꿈을 꾸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라는 것은 당시 계엄에 있어서의 국무위원들이 어느 정도 동조를 한 게 아니냐 암묵적으로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어떤 극한 정치의 대립을 해소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야당과의 정치적인 타협이나 어떤 협상들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들이 대통령의 어떤 복귀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야당의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이고, 대권 꿈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대권 출마를 질문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본인의 직에 충실하겠다. 그 현재까지란 말이 아마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나도 꿈꿀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본심이 나온 게 아니라는 지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거 아닌가라는 비판은 뭐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는 유례 없이 170석의 의석을 등에 업고 원내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 거기에 비해서는 성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대신 표현은 너무나 셉니다. 이거는 좀 기록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내란을 앞세워서 내란 공범이란 말을 쓰는데 최상목 대행이 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다고 해서 어떻게 내란 공범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그 발상과 논리 구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명태균 특검과 관련한 수사 내용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내란이란 단어를 너무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너무 이 센 단어를 자주 쓰면 효력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대권 주자로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헛된 꿈을 꾸고 있다, 이 얘기도 방금 전에 이 서영주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외신과의 인터뷰상에서 지금으로서는 나는 뭐 직에 충실하고 대권 생각 없다, 이 말 한 것을 그 지금으로서 그 딱 한 단어 가지고 너무 경광부회격으로 해석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뭐 내란을 앞세우거나 뭐 대선과 연결시켜서 대권 꿈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제1당의 원내 대표로서의 품격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거부권, 제2호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오겠죠. 아마 재표결을 통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다시 재발의합니까? 일단은 명태균 특검법 부분의 재발의는 일단은 숙고를 할 거는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집중하자는 게 지금 당론이기 때문에 현재 일단은 이 제2부위가 올라오게 되면 네. 그 날짜 자체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때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회에서의 재표결 저는 뭐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뭐 다시 뭐 재의결을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재상정해서 또 통과시킨다거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를 상정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경우라도 그렇게 되면은 대선 전국이 펼쳐지잖아요. 본회의 열어서 3분의 2 이상 받아야 제2 요구가 되고 뭐 이런 과정이 될 텐데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다 할지도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그런 전국 상황 하에서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엄포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재의결되는 거 요것조차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어떤 식으로는 통과할 수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예. 뭐 앞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줄탄핵 얘기하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제였죠. 최재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기각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 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이제 탄핵을 한 이유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때문에 그동안 해온 거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탄핵은 국회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사할 만하지 이게 남용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듣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탄핵하려면 할 수 있죠. 의석이 많으니까요. 뭐 150석 훨씬 넘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 거고 또 탄핵 사유가 탄핵을 하겠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다 이런 것도 탄핵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당연히 안 받아줄 거다 했더니 나온 게 어제 네 분에 대해서 전원 일치 8대0 네 분 다 8대0이 나왔잖아요. 물론 소수 의견 있었습니다만은 그 의견도 잘 보면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 문제를 삼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가장 중대하고도 무거운 수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위급한 상황에 가장 중대한 상황에 써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시도를 29번을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도 일선 검사를 향해서도 몇 번째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유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가혹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검사에 대해서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또 끄집어내서 탄핵 사유로 삼고 그것도 기각되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검사가 봤더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를 좀 미진하게 했다. 이걸 또 탄핵 사유로 들고 이러니까 8대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헌재에서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그 구절 하나를 들어서 우리는 탄핵 29번 했어도 크게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그것을 인용해서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 다 아시는데 그렇게 국민들 눈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보고 내부에서 좀 반성해야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순간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수단 더 이상은 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이 분명히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네, 뭐 민주당이 여러 가지 뭐 탄핵 사안들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공직이라는 게 무게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에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정말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이 정치적 편향성, 그다음에 이게 국민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직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야죠. 자체적으로 정화 기능이 있다면 탄핵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감사원장도 어떤 자격에 있어서의 징계는 면죄부를 받았으나 이게 중대하지 않아서 그 직을 유지하게 해준 것이지 아예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의 저는 재판관들의 판단.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유효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안 하게 되는 경고성 의미가 있을 뿐더러 이 헌법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런 고위공직자들은 정말 뼈저리게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지금 의미 있는 것들이 어제 이 감사원과 서울지검장에서 나온 게 탄핵 소추의 남용이 아니다. 그 앞서서가 뭐냐면 정치적인 의도가 다소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탄핵 소추의 많은 것들이 횟수와 상관없이 절차와 내용이 소명이 됐다면 이거는 불법적이거나 어떤 이걸 위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출탄핵을 들었어요. 그다음에 예산삭감, 나중에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출탄핵을 통해서 뭔가 국정을 흔들려는 전복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이 민주당이다.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그거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의 이 8대0의 기각가 나왔으나 내용 측면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어떤 밑자락을 헌재에서 기준을 세워준 것이라고 봤을 때는 마냥 국민의힘이 좋아하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처럼 전신 승리를 하면서 8대0의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이 맞다.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런 좀 착각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물론 이제 두 사건은 다르지만 이 줄탄핵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받을 수 있는 힌트는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일부 그 헌재 발표를 가지고 자꾸만 이 탄핵 시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가 말을 해준다고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8대0이 나왔다, 뭐 7대1이면 어떻고 6대2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분에 대해서 처음에 12월 2일 날 탄핵안을 상정할 때도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공교롭게도 12월 3일에 그 바로 다음 날 계엄이 발령됐었죠.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장을 전 정부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시도를 하고 또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유 하나만을 딱 들어서 일선검사 둘과 함께 같이 또 탄핵을 시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이 잘했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방해했다는 점은 인정이 된 걸로 봐야 하는 겁니다.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 권한이 남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거지 이거 잘했다고 한 건 아니에요. 잘했다고 하면 8대0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정치 공세를 해도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딱 그 하나만 들어서 마치 29번에 이어서 39번, 49번 계속 탄핵이라도 할 듯이 공세를 펼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국민들께서 탄핵의 티읕자만 들어도 이제는 몸서리 쳐질 정도로 이제 여기에 굉장히 그 불쾌감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민주당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제 8번의 그 기각이 나왔다고 해서 탄핵이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왜 그 무의미하냐면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는 기각이 나왔죠. 그런데 이분이 청탁금지법이나 위장전입 부분들은 검찰에서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 재판입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따지는. 그러니까 중대한 위법이 없다면 그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행실을 공직자로서 잘해라라는 경고의 의미로 되돌려 보내준 것이지 무죄를 선고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준숙 방통위원장 기각이 나왔죠. 4대 4입니다. 위법성이 있으나 파멸이 이를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무죄입니까? 기각이 됐다고? 아니죠. 최근에 행정법원에서의 이 두 명이서 했던 방심위원들의 임명 자체는 위법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헌재의 판단을 통해서 받고 있다. 저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무게를 본인들이 감내해야 되지. 안 그러면 뭐 일반인을 헌재에 데려가서 심판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팽팽하신데 앞서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그렇다면 이 탄핵과 줄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8번째 얘기가 나왔잖아요. 즉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얘기한 것은 이래서 국정 마비가 돼서 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8번인의 기각이 나온 것이 도움이 됩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요. 네. 물론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8번의 탄핵 기각이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쟁점에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 쟁점 5가지를 제시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뭐 계엄령 발동이라든지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포고 그리고 뭐 선관위를 갖다든지 군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이것을 판단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국정 마비 사태가 결국은 이 배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탄핵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회 의결을 통해서 탄핵이 통과되는 순간 그 해당하는 분은 직무가 정지가 돼요. 이번에도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 등 이 네 분은 98일 동안이나 직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감사원과 서울지검은 수장 없이 98일을 보낸 거예요. 아무리 대행 체제가 완비돼 있다고 해도 수장이 없는 가운데 대행 체제로 움직이는 국가기관이 얼마나 행정 서비스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바로 국민들에게 직접 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관들이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라 감사원, 중앙지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를 민주당에서 어떻게 다 복구를 시켜줄 것이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든 법률 비용, 이 피청구인이 된 분들은 공무원들은 본인 돈으로 이 변호 비용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도 법률 비용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5억 넘게 지금 썼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탄핵 의결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국가 예산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산이 지급된 사람들도 보면은 야권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특정 법무법인에 속하거나 거기에 속한 분들과 연이 많이 닿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맡고 있어요. 이런 생태계를 하나 형성하고 있다. 탄핵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탄핵의 비용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책임질 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기관인 입법부가 하는 겁니다. 입법부 이런 의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기관에서 국가기관이 가진 정당한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그거를 국가의 예산으로 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그 비용 부담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부담한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다소 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으나 공직이라는 게 그런 자리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본인의 어떤 이 권능과 직권을 제대로 그러니까 살펴서 행사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조심조심.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해서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가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거를 이견을 달고 어떤 뭐 탄핵에 대해서 뭐 없애버리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 아니면 민주당이 부담을 져야 된다 이런 주장들은 정치적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8대0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 그런데 앞서 저희가 불과 한 달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올 때 4대4 나왔죠. 그때 우리가 평론할 때 그랬습니다. 역시 헌재는 정치적 이념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진보 성향은 4, 또 저 진보 성향이 아닌 우측 보수 성향은 4.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부나 모든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헌재가 8대0의 기각을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념이 자유롭다. 그리고 헌재는 공정하게 판단한다. 라는 암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로 좀 이번에 8대0의 기각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두 당이 서로의 당을 향해서 여러 가지 법 만들겠다 얘기하는데 정당 해산이나 뭐 심판 이런 거는 통진당 이후에 좀 간만에 듣는 얘기입니다. 통진당 해산 이후에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 혐의로 형을 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자라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한테 올린 건 탄핵 기각당 해산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게요. 먼저 민주당부터 얘기해 주시죠. 위헌정당 부분들은요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란에 동조하고 그 내란의 동조에 있어서 선동의 역할을 국민의힘이 했다고 드러난다면 이거는 위헌정당을 한번 다퉈볼 만한 거 아니겠냐. 심지어 앞서서 12월 3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와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본인들의 그 당사에서 대기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거, 안 한 거,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의 통화를 통해서 지연시킨 거, 이런 부분들도 다 끄집어내서 본다면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청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봅니다.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몇몇의 의원들을 데리고 이걸 통과시켰기 때문에 다소 위헌정당에서의 숨통은 튈 수 있으나 지금의 권영세, 권선동 지도부에서의 국민의힘 모습이라면 저는 위헌정당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뭐 아주 소설 같은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래 봅니다. 박홍근 의원이 내셨다고 하는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위헌정당 해소라는 그 방식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요건에 부합해야 정말 정당 해산이 되는지를 아셔야 되죠. 2013년에 통진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통진당의 강령 그리고 구성원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국가 안보에 아주 심대하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래서 헌재에 의해서 위헌정당으로 인정이 돼서 해산이 된 것이고 그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의 직이 박탈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당의 어떤 강령이라든지 뭐 정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구성원들의 가치가 과연 우리 헌법과 무엇이 달라서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받는 와중에 이러한 법을 저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발의를 한다는 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윤상현 의원은 이거 연좌제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논리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소속 정당에서 배출한 선출직 공무원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소속 정당을 해산한다. 그것도 위헌 정당이라고 해서 해산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는 어떤 법 논리라든지 사회 상규와는 전혀 거리가 먼 운동권 방식의 어떤 대단히 극렬한 복수의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살 이상의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탄핵의 찬반과 관련된 여론조사입니다. 탄핵 찬성 응답이 2%포인트 하락해서 58%, 반대 응답은 2%포인트 상승해서 37%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여부에 대해서 1%포인트 교체돼야한다가 52%를 나타냈고 유지한다는 것은 37%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글쎄요, 여론조사가 이제 뭐 1, 2%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뭐 굳이 해석을 하기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 응답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네. 반대 응답은 그만큼 올라갔고 그 얘기는 아마도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윤 대통령께서 석방이 돼서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면서 윤 대통령의 어떤 복귀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보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는가. 그것에 영향을 받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조기 대선 치러질 경우에는 정권 교체 응답이 또 1%포인트 상승을 했고 유지 응답은 또 그만큼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엇갈리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해석하는 게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면은 이 갤럽 조사의 수치가 저희가 아까 한번 잘못 말했는데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현 정권 유지가 41%, 교체해야 된다가 51%였다는데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까 52, 37로 말씀드렸는데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정권 유지 41%, 교체 51%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갤럽 조사를 살펴보면요, 이 보수 가표집이 그대로 계속해서 여전하다. 지금 보수 성향으로의 응답자가 32%, 그다음에 진보 성향 응답자가 25%예요. 그러면은 한 7% 포인트가 보수 쪽에 가표집이 된 수치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58이다. 그러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도층은 더 벌어집니다. 6대 4 정도, 7대 3 정도로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현 정권 유지 부분들이 41%인데 지금 반대의 여론, 그러니까 탄핵 반대 여론보다 거의 한 3% 정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수 가표집에 대한 보수 응답자들이 그냥 아주 그냥 묻지마 말하자면은 탄핵 반대 정권 유지를 계속 응답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 지금 점점 더 탄핵 찬성 쪽의 여론이 많은 쪽으로 기울고 있다. 특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되면서 저는 중도층의 반감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이 탄핵을 찬성하는 비율이 지난주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후보자들의 변동 자체도 이 중도층과 이 탄핵 찬성 여론에 있어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좀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 아까 41%, 51%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서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데 보통은 2, 3일 전에 얘기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초까지도 조금은 쉽지 않아 보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예상을 먼저 하시는지? 일단 오늘이 금요일인데 네. 금요일 이제 거의 4시 다 돼 가는데도 아직 그 선고기일에 대한 예고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고가 아무리 빨라도 월요일에 된다는 얘기인데 네. 월요일에 예고된다고 하면 통상 2, 3일 전에 하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음 주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고를 2, 3일 전에 한다는 걸 생각을 일정만 한다면. 본다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변론기를 17번 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늘리고 늘려서 11번을 했죠.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최종 변론기일 11일 후에 선고가 났어요. 근데 지금 벌써 17일, 18일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랑 가장 큰 차이가 박 전 대통령 때는 그 사건만 했었습니다. 헌재에 다른 사건이 계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의 줄탄핵 영향으로 인해서 헌재가 너무 바빠요. 박성재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도 18일에 열어야 되고요. 또 아무리 선입선출해서 윤 대통령 걸 먼저 한다고 하지만 바로 어제 감사원장 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도 했었고 또 한덕수 총리 것도 있고 네. 조지호 경찰청장 것도 있고 일이 많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제끼고 윤 대통령 것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헌재가 부하가 많이 걸려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쟁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간다.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난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가 이럴 거다 예측하는 것은 지금으로 와서는 논리적이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 걸리는 것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 또한 또 의미가 없다.
만약에 의미를 찾는다면 3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2심 재판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또 걱정하고 있는 민주당 측의 움직임에 관련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다음 주도 넘길 수 있다 하지만 3월 26일보다 빠릅니까? 그건 또 가서 봐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관심이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3월 어떤 예상? 26일보다 빨리 나오기를 바라지 않는 게 국민의힘이겠죠. 뭐 그래서 그런 영역은 이제 심정적인 예측인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14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15, 16, 17. 헌재가 처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최후 변론이 끝나고 17일까지 변론 일정을 잡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7일이 전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2일이나 3일 전에 통보를 해주지만 그게 꼭 원칙은 아니에요. 하루 전에 할 수 있고 이틀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는 당일날 선고한다고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무조건 2, 3일 전에 통보한다는 계산법으로 해서 이게 계속 안 나온다면 이번 주를 또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예측보다는 저는 17일이라는 일정을 왜 변론을 잡아놓지 않았는지를 한번 저는 헌재가 고민했을 것 같고 저는 17일 넘기지 않으려고 데드라인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7일을 늦어도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17일 날 최소한 선고기를 통보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7일이 아니면 3일 뒤인 20일 목요일이 되겠죠. 네. 이때 아마 선고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내란죄의 헌재의 결정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97년도에 전두환에 대한 내란죄의 판결이 나왔죠. 그만큼 20몇 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헌재가 또 내란죄에 대한 결정문을 쓰는 겁니다. 이 97년도에 내란죄를 쓰면서 그 당시에 추가됐던 부분들은 국회의 권능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위헌이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말하자면 통치행위를 할지라도 이거는 어떻게 결정과 유죄와 무죄를 가를 수 있게 된 사안이다. 이게 97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2025년도에 내란죄에 대한 그런 결정문도 앞으로의 헌법 체계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고심이 담긴 법률적 해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평의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음 주 정도라고 예상을 17일 아니면 20일. 그렇죠.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한덕수 총리 심판의 선고가 과연 그러면 언제 나올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이게 법조계에서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한덕수 총리 선고는 그러면 대통령 선고와 함께 나옵니까? 전후로 나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의결 뒤에 된 거니까 선입 선출에 따지면 윤 대통령께 먼저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평의 결과가 늦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나올 수가 있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탄핵 의결된 상태라 직무정지되는 이 상황이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만으로는 지금 굉장히 국정 운영이 버겁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헌재도 그런 압력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온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결과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일단은 뭐 선입선출 얘기를 했으나 그런 원칙은 이제 헌재가 결정하기 나름이니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의 이 선고 자체는 대통령 심판과 같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같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어차피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있었을 때 한덕수 총리를 돌려보냄으로써 기각 결정으로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국정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같이 하거나 뒤로 하거나 절대 대통령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먼저 할 리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중간에 저희가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고 3월 26일 얘기를 했는데
위헌법률 심판 또 제청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근데 위헌법률 심판이 이번에 두 번째일 거예요. 그죠? 근데 저번에 예상대로 3월 26일 날 지금 선고일이 잡힌 거 보면 첫 번째 위헌법률 심판은 안 받아들였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이번 주 두 번째도 일단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뭔가 방어권 입장에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도 안 받아들였는데 두 번째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법률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이게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뭐 결정적인 어떤 법률 행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안 받아들여질 걸 알면서 그걸 왜 합니까 그러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같은 조항에 대해서 이유를 달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재판을 지연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그거라도 해보자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봐도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2심 선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무죄를 확신한다.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일들을 굳이 해석까지 이런 해석을 낳고 또 비판을 받는 이유를 모르겠고 결론적으로 제가 반복하지만 이재명 대표 3월 26일 2심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걸로 제가 확신하지만 대단히 중요하다. 1심과 유사하게 징역형을 받는 그런 중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3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 국면도 상당히 많이 바뀔 거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 앞에 꽃길은 있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짧은 반론. 네, 뭐 이재명 대표의 2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죠.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면 국민의힘은 존재 의미가 없지 않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욕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2심 선고를 관심 있게 민주당보다 더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공직선거법이 민주당과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또 선거입니다. 선거보전금 수백억에 달하는 거를 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바라는 거 당연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26일 날 재판부가 결정하겠으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위헌심판 제청이든 뭐든 간에 이 부분은 법률적인 대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 취소가 될 줄 알고 했겠어요? 근데 덜컥 받아들여져서 지금 석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이거를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거 단순히 뭐 재판 지연 꼼수라고 보기에는 좀 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장외 여론전 얘기까지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승복 얘기 한번 했어요. 승복 결론에 대해서 승복해야겠다라고 하고 민주당한테도 빨리 승복하는 얘기 해달라라고 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각각의 의원들은 다른 행동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별 의원이라고는 하지만 릴레이 시위 계속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삭발식도 하고 천막 농성도 하고 있고 이게 좀 느낌이 다르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선은 지킵니다. 지도부는 장애 집회를 긍정하지 않아요. 개별적인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 이 정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뭐 전 당이 장외로 나가서 뭐 삭발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어떤 구성원 중에 한 분은 지금 단식 중에 있죠. 어쨌든 이 장외에서 탄핵 심판 결론 관련해서 양측이 어떤 대중을 상대로 뭔가 호소하는 모습은 제도권 정치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탄핵과 관련한 의사가 너무 이 극렬하게 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탄핵 심판 결과가 좀 지연돼서 나오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보고요. 승복 말씀하셨는데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단심제고 그리고 이 헌법 체제에서 우리가 이 헌정을 유지하는 한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로라도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이 결정에 따르겠다. 헌재의 결정을 최고의 어떤 헌법 재판을 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의 선고이니까 모두 다 따르겠다는 선언적인 의미의 메시지를 국민들께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시점이 이제 도래했다. 빨리 그런 메시지를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은 승복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뭐 삭발식을 하고 단식을 하는 것은 나라 걱정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을 주장하고 각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정말 그분들이 나라를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승복하는 것을 먼저 선언하시고 또 선언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받아들일 걸 무슨 승복한다고 선언합니까? 대한민국에서 헌재 재판부의 결정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당연한 것을 자꾸 무슨 승복을 얘기하라는 거 보면 그들이 승복을 못하니까 나는 승복할게 너도 해, 이런 이상한 프레임이거든요. 그다음에 상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바라는 대로 각하나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 정말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제는 비상계엄 자유군정 국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돌아와서 비상계엄도 그냥 수시로 하고 또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군대를 곳곳에 보내서 혼내주고 계몽하고 이런 국가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국가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당은 지금 삭발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민주당의 염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게 어떤 헌재라든지 국민 전체에게 전달이 된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